근데 한덕수 그 대행의 속마음을 정말 모르겠는 게 겉으로 표출된 워딩들도 그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제안보 전략 TFA인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 통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공치사 비슷한 것도 합니다. 그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만 유예된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유예가 됐고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컴퓨터 품목에 대한 유예 같은 경우에도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통화 이후에 그런 듯한 뉘앙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면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시끄럽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저는 한덕수 총리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처음에 지명됐을 때 딱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이렇게 부를 때예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코비드19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 하면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경기 서울 상대. 한덕수는 영어를 잘해. 예, 항상. 그리고 그 어디 언론하고 이제 CNN 최근에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러니까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경제 관료, 대한민국에 이런 관료가 없다. 이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뿜뿜 터져 나오는 건 뭐냐면, 네. 니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음을 만방에 알려야 돼요. 한덕수의 캐릭터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욕심이 있죠. 76이잖아요. 나이가 76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야,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지를 잘 정리하는 게 맞지. 내가 또 뭘 누가 한다 하더라도 아유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이완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덕수가 왔단 거죠. 네. 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힘에 변변한 주자가 없어. 그래? 이참에 그럼 달려보자 대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은 분명히 있다. 한덕수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질론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이제 내란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수사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도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뭐 평소에도 확 개엄해 버릴까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총리 한덕수와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총리 한덕수하고 뭐 물론 말렸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한덕수 네. 잘렸을 거예요. 근데 안 잘렸잖아요. 그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일종의 이제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한덕수가 경우에 따라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네. 본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권력을 주면 또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포석으로 한덕수 대망론 또는 한덕수 차출론,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땜빵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떤 차원에서든지 권력을 쥘 수만 있다면 쥐고 싶다. 저는 이거를 이제 각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덕수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대미 협상 능력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재산을 축적했던 과정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미국에 굉장히 쉬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국무총리 검증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부터 1999년까지 그 장인한테 본인이 사들인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 어디가 임대를 했냐? 미국의 거대한 통신 기업이죠. AT&T하고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정유사인 엑슨모빌의 한국 자회사인 모빌 오일 코리아에서 임대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 거둔 부동산 사업 소득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한 6천만 원쯤 되는 건데 이게 물론 한덕수 후보는 당시에 주장을 했죠. 후보자 자격으로. 이건 내가 이제 사실은 부동산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추정키에는 미국이 다음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있을 때 협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때 임대중 기간이 청와대하고 이제 산업부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할 때였어요. 나중에 외교부에서 통상교섭 본부장도 했습니다. 그런 직함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덕수한테 대미 협상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소위 말해서 사람들 뭐 친미파 모피아, 예, 모피아 이제 본색인데 저는 관료로서 어느 정권이나 모피아는 어느 정도 암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요.
네, 한덕수 총리의 그러니까 가장 최근 발언 중에는 저는 뭐 정파를 다 떠나서 또 계엄 전에 이분은 이거는 해명해야 돼요. 의대 증원 있죠. 의대 증원. 네, 제가 이 기사 한 번 더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3월 20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대 증원 그때 윤석열이 갑자기 2,000명 늘린다고 나왔잖아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얘기를 해요. 국무총리실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치.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 본다. 네. 적당히 타면 국민 피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적당히 타면 못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 피해 보니까. 자, 1월부터 17일이 지났어요. 4월 7일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 국민들 피해 보내. 오락가락이야. 예. 네, 17일 만에 국민들 피해가 됩니까? 이게 한 총리의 본색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능력도 이 사람은 그때 가면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처럼 네. 그때그때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국조실에도 물어봤는데 이 주술 정권 얘기 많잖아요. 저는 뭐 한덕수 뭐 박지원 의원이 말했던 한덕수 의원의 뭐 와이프분 뭐 이런 뭐 개인사까지 파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딱 하나 궁금했어요. 2,000명 증원하잖아요. 대학별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숫자가. 그 증언을 제가 국조실에서 하길래 물어봤어요. 가서 직접.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0명이 갑자기 150명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쫙 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단을 0으로 쫙 조율하더라고요. 뭐 136명 있으면 170으로. 그래서 왜 0이냐니까 이걸 이참에 늘리는 참에 끝단을 쫙 정리해서 맞춘다, 예. 깔끔하게 하자는데 강원대가 132야. 다 0이거든. 강원대가 132를 제가 물어봤죠. 강원대는 왜 2를 남겨두냐고. 예. 왜? 그 2를 떼면 1998이 되거든. 2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천을 맞추려고 앞단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너네 말대로 제가 빌드업 질문했죠. 0을 왜 맞추냐? 편하게 하려고. 강원대는 안 불편합니까? 얘 혼자인데? 왜 강원대는 132여야 돼요?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 대답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한 총리한테 물어보려고 가려고 했더니 국조실에서 막더라고. 네. 아니 왜 일을 꼬다리를 질문하는 기자. 놔두냐. 질문하는 이정주. 궁금하다. 질문을 그냥. 못하게 막았어. 주술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라. 네. 나도 기사를 좀 쓰게. 기자네. 해석이 됩니까? 한덕수 총리 이거 수용한 사람이에요. 2,000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선가 시그널이 왔겠지. 야 무조건 2,000명에. 왜? 그건 말 못해. 법사님이 말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 이래놓고 지금 의대 증원 뭐 2,000명 어쩌고저쩌고 과학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에 오히려 만약에 대선에 나오면 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인생 자체를 보여줘야 돼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오하고 나오셔야죠. 사실은 그 각오하고. 23년에 총선 앞두고 한동훈 그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리 꽂았을 때 그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뭐 나온 얘기가 한나 땡이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그랬는데 이번엔 얘기 들어보니까 한덕수가 이제 추대론 나오니까 또 반대로 또 한나 땡이다. 한덕수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이제 이정주 제 같은 주장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그렇지는 않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신상품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신상품 나오면. 그렇죠, 네. 정치권에 더 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일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뭐 좀 품이 있어 보이고 이런 분들을 찾는 것 같은데 신상품 찾다가 이제 우리 그 반기문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되셨죠? 중간에 드롭하셨죠. 네. 바로 이제 전철표 포기하셨고. 하나로 그냥 끝난. 또 신상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찾은 게 이제 윤석열 전 그렇죠.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이제 비용을 지금 많이 치르고 있는 셈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신상품도 별로 신상품 같지도 느낌 않은데 없어요. 뭐 하여튼 너무 오래된 신상품 나오신다 같은 하더라도 느낌인데. 약 살짝 나온다 부재 느낌이야. 이거 근데 먼지 부재 털었어요. 느낌이야. 약간. 또 우리 이거 저 한덕수 대행의 글로벌한 능력, 네. 영어 구사 능력은 그렇죠. 상당히 뷰티풀합니다. 우리가 네. 뷰티풀. 예,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우리 후보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자유잘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하버드 출신이니까. 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굳이 뭐 안 데려오셔도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아니 드리고 싶습니다. 붙여서 진짜 공보단장 맞으시네. 쭉 돌아서 수렴되는 네. 그런 잘 뽑으셨네. 일해야 되는 시간에 제가 와가지고 예외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 더 붙여서 여쭤보면은 그 윤사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야 모두가 놀란 게 변호인단도 9분 얘기하는데 혼자 93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한 최초의 발설 시점이 우리 이동훈 선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화 지분, 미스터 토크 지분. 59분. 제가 이거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뭐 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와가지고 뭐 뒷담화 하냐. 뒤늦게 뭐 하냐? 네. 아닌데 제가 뒷담화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럼요. 네. 2022년 10월달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거를 올렸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정권 셀 때, 맞아요. 스슬 푸를 때, 그렇죠. 제가 네. 맞아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러다 정권 망합니다라고 네.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너 왜 뜨더냐 조용히 있으라 너 이러다 칼 맞는다 뭐 이러던 양반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옳았다 저는, 옳았어. 예. 네, 저는 정말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제가 스스 풀을 때 그런 얘기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무서울 때였어요. 그때 이제 뭐 어디 가서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은 그 진짜 밤에 책 보다가 사마천 사기 보다가 네. 소름이 확 돋았어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어. 너무나 이 사기에 묘사된 문장들 글들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똑같네, 완전 캐릭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권력자, 나쁜 리더십의 어떤 표상 같은 네. 항우를 갖다가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혹자는 또 항우도 안 된다, 동탁이라 그러는데 농탁이다. 그게 이제 불통과 어떻게 보면은 오만과 불통 거의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재판 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은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래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후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림을 그리고 말한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후보 아니죠 아직? 후보죠. 후보입니다. 오늘 등록했어요. 예비 후보지 예비 후보. 예. 그러셨구나. 네. 오늘 등록 첫날. 예. 이재명 후보가 아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극단적인 세력들 이분들한테 자기가 계속 중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재판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뭐 유죄해. 유죄가 그러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란 말이에요. 때려. 때릴수록 좋아. 거기서 자기가 극단적인 세력 위에서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 이재명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근데 하여튼 대통령이 된다면 거기서 강력한 어떤 대척점에서 자기 정치 영향력을 행사를 하시려고 저렇게까지 세게 재판정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뭐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아픈 사람이 아니다. 나쁜 사람일 뿐이다. 나쁜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 이걸 아니고. 다 계산을 하고 하시는 거다. 아니 말씀드리니까 진짜로 나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만 살면 되기 때문에 그 방책만 찾는 거고 김용현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무 안중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설이 맞다면? 그렇죠. 안중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도구로 다 활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쓰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시절에도 그랬으니까 네. 예,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정말 아끼던 네. 후배들 인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질게 다 쳐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봐주지 않잖아요. 저는 그 습성이 어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보단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아픈 사람 아니에요. 아픈 사람 아니고 양부남 의원이 그 한때 자기가 후배로 데리고 같이 네. 일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다. 일할 때? 예. 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옳다는 것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되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끝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뭐 내란이 종식됐다, 끝났다, 파면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오산이요 오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취소 3월 7일 날 구속 취소시키고 3월 8일 날 심우정 총장이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석도 있는데 굳이 구속 취소를 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유인이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는 재판부에 나와서 어제 보면 정말 가관이잖아요. 98분 동안 혼자 다 얘기하면서 심지어 검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 PPT 띄워.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했어. 조목조목. 예. 예. 그리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공소장 쓰고 말이야. 나도 26년 검사했지만 블라블라 쭉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선 전국에서 사람들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저는 모종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공소기각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아이고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네라고 야권에서 실기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그 윤이라는 사람은 그 큰 아주 기나긴 장대한 길에서 지금 계속 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 결코 끝낼 생각이 없어요. 이 내란을 끝낼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 내란을 반드시 내전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승리하는 역사, 내가 옳다라는 걸 입증시키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극우 세력들 잘 모르는 분들 끊임없이 쥐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승리를 해서 이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종식시키지 않으면 나라 절단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동훈 그 단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 원래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길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수탁이 많이 아실 텐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자리를 제안받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기자들을 구분할 때도 정치 기자, 법조계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부 기자의 시각에서 처음에 이제 법조인 출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났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제가 오래 이렇게 말해보고 경험해보고 했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약점이랄까 이런 걸 좀 캐치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초기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그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그렇죠. 철학이. 네.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자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부상이 되고 당시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흐름 자체가 6대 4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맞아요. 그러냐면요. 네. 높았죠.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거든요. 맞아요. 문재인 정권이 뭘 실패했느냐? 국민들 갈라치기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정권 내내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두고 보자. 우리가 반드시 반발했죠. 정권 예. 교체하겠다라고 하면서 뭉치고 해가지고 급기야 그 도구로서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칼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배웠던. 보냈던 예. 그 칼을 갖다 영입을 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수를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정권 교체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진영이나 보수 중도층에서 60%가 정권 교체를 원했던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뭔가 하나로 끌고 가는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 네. 그런 요구가 분명히 그 당시에 그렇죠. 시대 네. 정신이었고 그게 정권교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철학이 없고.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늘 하던 말로 공정과 상식 정의 이 말 자체는 그냥 뭐 말은 듣기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끌고 갈 만한 어떤 철학은 아니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사를 했던 자신의 이미지와 뭐 대책점에서 뭐 어떤 뭐 공정 정의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같은 말만 계속.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좀 일찌감치 좀 체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권 교체랑 큰 흐름에 밀려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분이 거기에 올라만 타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런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고 언론 진상을 통해서도 과거 얘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동호 반복일 수 있지만 여쭤보면은 그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한덕수 차출론을 두고도 김건희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김건희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단장님이 직접 이렇게 체험해봤던 김건희 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뭐 제가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 얘기는 가급적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딱 그냥. 예. 안 하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뭐 김건희 여사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너무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아무리 그 계기 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네. 자기 이제가 데리고 온 스태프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네. 제가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조금 당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김건희 X 파일이란 것이 이미 맞아. 돌고 예. 있었어요. 돌고 있었고 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들을 다들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야 이거 그 X 파일에 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 뭐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때는 그 전 검찰총장이죠. 네. 그런 부분들 부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미리 좀 우리한테 준비를 해야 정보를 됩니다. 좀 많이 네. 주고 그리고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김건희 강하게 문제에 이제, 대해서는 네, 반응을 하시는 걸 봐가지고 예민하셨어요? 조금 걱정을 했죠. 아니 그리고 한 뎁스만 더 여쭤보면은 너무너무 세게라는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김건희가 그 윤석열을 상대로 한 그런 예를 들면 제스처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톤이 높다는 건지 비속어를 쓴다는 건지 이런 행위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뭐 말과 그냥 내용과 형식이 세다 그럼 뭐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욕까지 한 건 아니겠죠? 예. 아, 그럼요. 욕까지는 아니죠. 욕까지 예. 아닙니다. 그런 아니, 상황인데.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이준석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출마 결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아니면은 신당 창당을 할까 뭐 이제 그런 걸 논의하니까 네.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2021년 그 무렵에 그 이준석 의원이 강아지 쿠션 명품이 아니었대요. 네. 그 강아지 쿠션 사가지고 갔는데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앉으라고 하고 이제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왔나 봐요. 그래서 아뜩 그냥 앉아서 아이 대표님 오셨냐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대표님 오셨 빨리 가서 볼펜 가져와야지. 그래? 그러고 가서 볼펜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너무 놀랬대요. 예, 너무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당에 모실까 그리고 정당의 대표가 공당의 대표가 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빨리 가서 볼펜 그냥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메모할 거 빠지게.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었다라는 후일담을 저한테 전해줬던 야.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광경을 많이 겪었을 거다. 네. 목소리 톤이나 그게 아주 비슷하네요. 이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 하급 직원들 상당수가 연판장을 돌리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압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정주 기자 그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 있고 실제로 경호팀이 가동 중이고 지난 주말에 되면 김성훈의 산이 찍혔습니다. 근데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지킬 만한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또 흔들리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결국은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요. 네, 지난번에 이것도 이제 수사기관의 농간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비아폰 문제나 결국은 김성훈의 비아폰에서 검찰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심우정 총장 어떤 관계인지, 그렇죠. 네. 첫날부터 이제 과학 수사 관련된 사람들 뭐 배치시키고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그쪽 경호처 얘기 쪽 들어보니까 그 김성훈하고 이강우 이 동기잖아요. 경호처 5기 이 5기들이 지금 난동 부려가지고 여기가 인사적체도 많이 돼 있어요. 경호처 네, 자체가 원래 본부장에서 본부장으로 수평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해먹는 거야. 자기들 하면서 김건희 끼리끼리. 라이브. 뒷배 해가지고 이 안에 그 전부터 이제 적폐가 많았어요. 근데
김성훈 차장은 사람들은 이제 안에서는 지난번에 구속 취소하고 돌아와서 네. 사람 이게 경호처 직원들 협박하듯이 그러고 다녔거든요. 뭐 돌아오신다. 예, 기각되면 돌아오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 내뱉고. 그러니까 그때 또 3부장은 징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가슴 졸였겠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되고 나서 본인은 저렇게 이제 사의 표명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직에 있으면 현직에서 체포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사의 표명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게 좀 장기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게 또 한번 곱씹어 보니까 약간 사수 같은 게 지금 형사처벌, 형사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해도 사표 수리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지금 이게 안 되는 과정이고 공무원법상. 결국은 이제 대행이 이제 새로 바뀌는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처장 대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던져놓고 그렇죠. 당분간 그냥 본래 직분에 충실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 윤석열 재판에서 이 사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준석 의원 생각이 났는데 그 박정훈 대령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네.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며칠 전에 군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박정훈 대령 곁에서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후보, 보수 주자라고 한다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인들의 어떤 사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우리 군인들 정말 얼마나 이 지금 사기가 떨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불법 기염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런 그 부분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그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보수라면은 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만 꼭 네.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리하자. 지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사실 조기 대선 국민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예. 그렇죠. 누군가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또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윤석열이라는 분이 너무나 돌출 행동을 하고 계시고 어제 재판 같은 경우도 맞아요. 네. 충분히 좀 예상이 됐던 행보이긴 한데 그러면서 자기를 봐달라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하시고 하니까 이게 지금 대선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요. 중요한 게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뭐 후보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고 물론 마찬가지 이준석 후보도 검증을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윤석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고 정말 또 그 이상한 분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윤석열 물론 뭐 우리가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지만 네. 단죄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대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